물론 뉴라이트 쪽 연구를 집중적으로 한 사람은 아니죠, 당연히. 근데 하도 시국이 보니까 뉴라이트를 설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뉴라이트에 대한 것도 좀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온 나라가 뉴라이트 때문에 지금 목차를 앓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뉴라이트가 이렇게 득세한 적은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뉴라이트라는 집단, 이 집단은 제일 큰 문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야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역사회로가 아니겠습니까? 뉴라이트가 제일 많이 주장하는 건 뭐냐? 일단 일본 제국주의 범죄, 만행 이런 걸 부인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종북이라는 문제입니다. 자발적으로 갔다는 거, 없었다는 거, 일본 놈들이 하는 얘기를 뉴라이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을 미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또 뉴라이트의 주요한 지금 하는 짓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식민지 근대화입니다. 일본 덕분에 근대화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사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한국을 비하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게 있는 거죠. 일본 덕분에 그랬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국의 그 소위 우파, 뉴라이트를 포함한 우파들은 이병철 전 회장, 삼성그룹 전 회장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어쨌든 좌파는 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삼성그룹 전 회장이니까. 이병철 회장이 있고 이병철 회장이 쓴 자서전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죠. 지금 구하기가 좀 힘든데요. 저는 도서관에서 어렵게 구해서 예전에 봤었는데, 이병철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일본 놈들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가장 큰 저지른 죄, 우리 민족에 남긴 가장 큰 후과는 뭐냐? 민족 인재를 말살하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민족 인재. 그래서 해방 이후에 우리가 나라를 건국하고 할 일이 엄청 많았는데, 인재가 없다는 그 인재가 일본 놈들이 다 죽여서 끌끌한 사람들을, 그리고 교육을 못 받게 해서 기술자도 없었고 자라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경제가 더뎌지고 힘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로 치환할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이다, 이런 표현 쓰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는 기억이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병철 같은 사람도, 재벌 회장도 이 정도는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한 적이 있어요. 이 뉴라이트 집단은 이병철 회장 그걸 알게 되면 아마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식민지 근대화로는. 앞에서 다뤘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뉴라이트가 일본의 식민지 만행을 부정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몰라서 그럴 거라고. 물론 정말 몰라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 같은 사람. 윤석열은 주기적으로 알코올을 많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주기적으로 뇌가 세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가 비어 있어가지고 뉴라이트 가는 얘기를 믿을 수 있어요. 정말 몰라서 이걸 믿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극소수. 그러나 거의 저는 대부분은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뉴라이트는 분명하게 목적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범죄나 사기꾼들은 거짓말을 습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목적의식적으로 합니까? 둘 다인 경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죠.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뉴라이트 집단도 사실 그런 점에서 범죄 집단이라고 보면 틀림없죠. 거짓말을 통해서 얻으려는 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목적식적으로 거짓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주면 생각을 바꾸고 의견을 바꿀까요? 아니요. 안 바꿉니다. 범죄를 저질러야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라이트 쪽하고 논쟁하면서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제시해도 안 바뀌잖아요. 왜 안 바뀌냐? 이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도 있고 출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뀌는 것은 언제일까? 시대나 상황이 바뀌면 그때 좀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면.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똑같은 짓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극소수 사람들이 해당될 텐데요. 정치인공당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허위를 진실로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전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황이 달라져서 바뀌지 않아요. 이건 정신병이니까. 이런 사람도 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 부류지만 기본적으로 뉴라이트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뉴라이트라는 집단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학자들마다 정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학자, 사회학자 등에 따라서 정의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심리학적 입장에서 정의를 해본다면 저는 4가지 정도의 특징을 꼽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뉴라이트 집단은 광신적 사대주의 집단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거의 맹목적으로 신봉한다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극단적 개인이기주의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하자가 있다. 정신건강이 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뉴라이트가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신적 사대주의는 오늘날 한국 뉴라이트는 거의 맹목적이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을 숭배하는 것이 뭐 논리나 합리 이런 데 기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숭배합니다. 맹목적으로. 그래서 집회 같은 거 하면 태극기도 들고 나오지만 성경이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본기도 들고 나오죠. 최근에는. 네. 차이가 일정이 이스라엘기도 들고 나오죠. 거의 광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광적이다. 이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약육강식의 세계관. 이게 사실은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기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 물질주의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뉴라이트들은 돈 좋아하고 황금 좋아하고 디올백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속물이에요, 속물. 그런 점에서 또 과거의 우파들하고 좀 다르고 경제 만능주의적 사고를 합니다. 그게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는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또 극단적 개인이기주의인데, 그거는 극우 보수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 요즘의 뉴라이트들은 다 사실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건데, 혼자 하면 위력이 없지 않습니까? 힘이. 그래서 모여서 떼거지로 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특정한 어떤 사회 집단, 예를 들어 보수층 이런 걸 위해서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전통적인 보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 매우 낮습니다. 이 사람들. 이 정신건강이 어느 정도만 돼도 뉴라이트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양심, 배타성 문제인데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하나씩 다시 좀 짚어보면, 사대주의는 원래 먼 옛날부터 한국인들 마음속에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사대주의를 도입한 나라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중국?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 중에서 어느 국가가 사대주의를 처음에 신라죠. 다 아시잖아요. 신라가 당나라에게 알랑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쳤죠. 이때부터 사대주의가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가 통일을 하면서 나중에 통일을 하면서 사대주의를 씻어냈어요. 일단 씻어냈습니다. 그 당시 고려는 사대주의적이지 않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다가 다시 한국 사회 사대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때부터죠. 이성계가 위안도 회고를 할 때 사실 사대주의란 말을 만든 게 이성계 아닙니까? 이성계가 뭐 작은 나라가 어떻게 감히 뭐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도 회고를 했었죠. 그때부터 사대주의가 한국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초들, 백성들은 사대주의가 심했을까요? 아니면 거의 없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저는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우리 민족 심리를 분석한 책도 썼는데요. 우리 백성들은 사대주의 없어요.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사례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기분 안 좋고 스틀리면 욕하잖아요.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양키, 호랭이, 그 다음에 뭐 미국 놈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뭐 그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러시아 마음에 안 들면 루스게 이런 욕하죠. 일본은요. 외노, 쪽발이, 뭐 계란짝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일본에. 그럼 중국은요. 짱깨, 떼노 뭐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술 먹으면서 야 떼노 그 새끼들 말이면서 그런 걸 외국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왜 놀랐느냐? 외국인들이 볼 때 그 내 나라, 한국인이 씹는 내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그렇죠. 해가지고 아주 크다고 되고. 외국 사람들은 좀 큰 나라, 강대국에 대해서는 약간의 두려움과 외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얘기 안 해요. 좀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거나 적어도 우리처럼 쉽진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수트를 다 씹어버려요. 자,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힘에는 굴복하지 않는 민족입니다. 강하다라는 때 그 기준은 한국인들의 기준에서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KBS에서 방송했던 고려 거란 전쟁이 있어요. 그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란의 황제가 고려의 장수를 잡아가지고 회유합니다. 맨 밑으로 들어오라고. 굴복을 안 해요. 아무리 괴롭혀도 죽이려고 해도. 이게 나중에 화가 나니까 이 황제가 내뱉은 말이 있어요. 너희 고려인들은 왜 굴복을 안 하냐? 힘 앞에. 자기들은 당연히 힘이 딸리면 항상 굴복해왔으니까 그럴 거라고 예상했는데 굴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고려 장수가 뭐라고 그러느냐? 어린애까지 죽이는 너희 같은 야만인들한테 우리가 어찌 무릎을 꿇습니까? 그래서 죽겠다 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힘 앞에는 굴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야만인들한테는 굴복을 안 해요. 다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은 도덕과 문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싸울 때 뭘 가지고 싸워요? 누가 주먹 세냐? 누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냐? 그러니까 너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거 따지잖아 맨날. 한국 사람들 싸움하는 거 보세요. 일본 놈들은 안 그랬어요. 팔패서 그냥 바로 찔렀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도덕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명분을 따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점에서 우리 민족은 좀 과거와 다른 민족과는 다르다는 거고, 김구 선생도 나라가 독립되면 어떤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하셨습니까? 문화를 얘기하셨죠.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추구했던 것은 힘이 아닙니다. 물론 힘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우리 민족이 숭상했던 기준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좀 길게 얘기했지만 한국인들은 원래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보면. 근데 누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느냐? 지배층입니다. 지배층도 모두 다 사대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반민족적 정치, 반민족적 정치를 했던 지배층이 반드시 사대주의에 빠졌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성군을 이끌어줬던 세종이나 정조는 사대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좀 아시는 분들은 역사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혀 사대주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죠. 근데 어떤 놈들이 사대주의를 했어요? 보면 선조 같은 놈들. 요새 뭐 하나 넷플릭스에 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선조 나오는 거죠. 선조는 자기 민족을 믿지 않고 명나라에게 의존하고 그랬어요. 이런 놈들의 특징은 뭐냐?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걱정하겠죠? 즉 정권 안전을 백성으로부터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럼 누구한테 의탁해서 정권 안전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까? 바로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반민족적, 반민중적 지배층, 이 사대주의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럼 윤석열이는 어때요? 지금 딱 보면 반민족적, 반국민적, 반인간적 정권이잖아요. 그럼 국민들로부터는 정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죠? 네. 그럼 누구로부터 보장받아요? 미국과 일본인 거죠. 사대주의가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뉴라이트는 사대주의 중에서도 합리적 사대주의가 아니라 광신적 사대주의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합리적이라고 하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적어도 합리적 사대주의는 뭐냐면요, 개인의 이익 혹은 뭐 기득권층의 이익에 기초해서 사대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권 때문에 한 거예요. 옛날에 이완용이가 원래 숭배했던 나라는 러시아였죠. 친러파였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일본이 러시아를 꺾었어요. 러일 전쟁에서.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바로 7.18로 바뀌죠. 또 7.18들 일본 강점기, 일제 강점기 시절에 영국, 미국 좋아했습니까?
귀축영미라고 떠드는 놈들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해방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침입하러 바뀌어요. 그렇게 싫어하더니 얘들은 변신의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서 주의를 계속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 사대주의예요. 자, 이런 사대주의가 지금 윤석열 정권의 사대주의 또는 뉴라이트의 사대주의라면 차라리 낫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좀 덜 섬기려고 할 거니까 분위기 봐서 차라리 그런 점에서 박근혜가 나왔던 거예요. 이철보다. 예, 박근혜는 어디 갔었어요? 천안문 광장에 가서 시진핑 옆에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왜 옆에서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미국은 약간 마탱이가 가고 있고 중국이 자꾸 부상하는데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천안문 가시죠? 박근혜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한테 찍혀서 혼났다는 얘기가 있죠. 자, 근데 윤석열이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도 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외교를 할 때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올인하고 있죠, 미국이다. 자, 이런 걸 보면 이 과거의 합리적 사대주의와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뉴라이트 집단의 사대주의는 완전히 다르다. 확연히 다르다. 오늘날의 사대주의는 그야말로 광신적 사대주의다. 그렇다면 누가 광신적 사대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분명하게 심리적 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될 수가 없어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광신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 광신도가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그래서 너무너무 무력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광신 집단에 들어가서 아주 극렬한 광신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 결함이 있지 않으면 광신적 사대주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윤석열 정권의 뉴라이트 집단 심리적 결함이 다 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합니다. 윤석열 정신감 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어쨌든 제가 툭툭 이렇게 자꾸 윤석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강박관념이에요. 병이 생긴 거죠. 강박관념은 내가 제어를 못하거든요. 제가 나한테 막 이게 들어와요. 침습해. 그래서 전혀 관련 없는데 윤석열이 튀어나오고 김건희가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원인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생겼대요. 자, 그래서 심리적 결함이 기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신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합리적 사대주의자들은 딱 분위기 봐서 지금 미국은 완전 내리막길인데 주의 갈아타야 될 시점이 왔는데 이런 갈아타요. 잽싸게.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정권이 중국에 접근했듯이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려고 그랬는데 얘네들도 못해요. 완전히 광신도들은 교주가 감옥에 가도 어때요? 감옥에 가도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하잖아요. 망해도.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좀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대체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은 이 사대주의 중에서 광신적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주의를 못 바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에 맹종하는 이 외교를 못 바꿀 것이라는 상황이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윤석열은 주인을 미국이랑 국가를 못 바꾸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람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졌잖아요. 선거에서.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미국을 사죄하더라도 주인은 바꿔야 되지 않아요? 트럼프한테 사죄를 했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하는 짓 보면 바이든의 어린애 얘가 미쳤나봐요. 그래서 윤석열 일은 1월 20일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 어쨌든 이건 광신적 사대주의라고 봐야 됩니다. 자, 광신적 사대주의도 뭐든 사대주의는 일종의 피약대 심리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믿지 않는, 불신하는 피약대 심리다. 어떤 경우에 많이 생기냐면 학대를 많이 당하면 생깁니다. 네, 학대를 많이 당하면 생겨요. 예를 들면 심리학적으로 그 사례들을 보면 집에서 남편한테 폭력을 많이 당하는 아내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부정해요. 불신합니다. 나는 혼자서 못 살아. 우리 남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심리를 보여요. 아이들도 똑같아요. 부모의 폭력을 많이 당한 아이일수록 자기를 비난해요. 그게 피약대 심리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윤석열처럼 어릴 때 많이 맞고 자란 사람, 또는 뭐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그 강대성에 두려움을 많이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피합된 심리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대주의에 더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신적 사대주의 관련해서 정신적 하자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심장혈압. 그럼 그거를 초래한 원인이 뭐냐? 그게 저는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에는 진보운동이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죠. 네, 뭐 엄청났습니다. 서구 사회도 사실은 70년대까지는 진보운동이 엄청 활발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서구 사회는 진보운동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뭐와 더불어서 사회주의 진영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10년 늦게 90년대부터 진보운동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뉴라이트의 등장 배경에는 바로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 그리고 미국 일국 패권 시대 개막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든 한국이든 그 당시 진보운동을 했던 세력들 대부분 사회주의 지향이었어요. 사회주의를 지향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뭐지 이게? 이런 혼란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에서 가장 크게 혼란을 겪고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민중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심 없이 운동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주의가 무너져도 또 다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려고 할 겁니다. 누가 제일 충격을 받았냐? 운동권에 기어 들어와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80년대에. 왜냐하면 80년대는 운동이 워낙 활발해가지고요. 곧 세상이 뒤집힐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대학 다녀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딱 봐도 여기에 기어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야 내가 출세할 것 같아. 그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걸 갖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뭐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심을 가지고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없어요. 얘 나 끝장났네. 인생 허비했네. 아 취직이 날걸.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겠죠. 앞으로 어떻게 밥 먹고 살지? 자, 엄청난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는 경험을 하고 정체성이 파탄납니다. 그동안 뭐 혁명가니 뭐니 이렇게 스스로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다 깨지는 거예요. 자, 이 정신적 파탄,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시대 이걸 초래했던 제국주의 등목, 미국의 백기 투항하는 것으로 좀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괜히 미국한테 깝쳐가지고 이렇게 센 나라인데 세계를 싹 지배하는 초강대국 인류 일국 패권 국가인데 내가 그동안 너무 철없이 깐쳤구나. 미국은 너무 위대해. 이렇게 또 팍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 대해서 숭배하고 동일시하는 심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저는 뉴라이트가 본질적으로 친미 세력이고 숙미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이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친일 행동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오히려 미국 명령을 받아서 일본하고 싸웠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일본하고 싸우지 말고 일본을 작은 형님으로 모시고 일본군하고 합작해서 한일 군사동맹을 해. 이러니까 그 짓을 한 거라는 거죠. 본질은 친일파입니다. 사실 이 90년대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한국에만 이러한 뉴라이트 집단이 등장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등장해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제3의 길이라 해서 진보 세력이 마태이가 많이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서구의 진보 운동은 대중의 권력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마태이가 그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신나치입니다. 신나치. 지금 신나치 아성이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신나치 아성입니다. 그러니까 신나치는 우크라이나에 다 집결했다 이렇게 보셔도 틀림없는데요. 그리고 뭐 북유럽에까지 지금 신나치가 나타났어요. 이 세력들이 부활하게 된 것은 바로 90년대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기지개를 켜면서 다시 우리의 시대가 왔어. 이게 솔직히 저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뉴라이트는요, 서구 사회에 등장한 신나치하고 비슷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를 같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다 등장했다. 미국의 1급 패권 시대가 열리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이때 미국이 사회주의정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내세운 이념이 신자유주의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면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미국에 완전히 백기 투항을 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이념과 가치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했겠죠. 동조하고. 뭐 이런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의 파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라이트는 한국에서 우연히 발생한 변종 집단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그런 이제 변종 집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한국에서는 특이한 양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뉴라이트가 미국에 아양 떨고 숭배하고 하는 사대주의자가 됐을 때 미국이 뭘 원하는지 제일 관심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 잘리는 사나이 있죠, 김태호. 네, 김태호 안 잘리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안보실장은 바뀌어도 김태호 안 바뀌어요. 차장. 그 김태호가 사람들 다 친일파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호 미국 유학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뭘로 따느냐? 일본이 원하는 주제를 써서 땄어요. 네, 그럼 조사해보시면 저도 조사해서 배웠는데 요즘 치매가 와서 기억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그걸로 따더라고요. 일본의 외교 정책이 됐어. 예? 일본의 외교 정책이 됐어. 맞습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을 썼어요. 이미 미국의 그 자유주의자들이 모여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모여있는 학교 어느 학교죠? 시카고. 거기 가서. 그러니까 얘는 친일파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에게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일본과 사이좋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일본에 굴복해서 일본하고 다시 결합해서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어라. 이거를 그때부터 배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친일파죠. 친일파. 미국 간첩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미국은 사실 60년대부터 한일 군사동맹을 추구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소련이 주 대상이었죠. 소련을 막기 위해서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했는데 안 돼요. 잘. 왜 안 됐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일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민족의식이 강해서 이거는 도저히 한국에서 독재자들이 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태효가 이명박을 추동해서 너무 친일을 하니까 이명박이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지율 떨어질까봐. 자, 근데 어쨌든 한국인들의 이 강한 반일의식, 반일감정, 민족의식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미국은 원했는데. 근데 지금 미국 입장은 옛날같이 아유 안 됐어? 할 수 없지. 좀 이따 다시 하지.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 다급하지 않습니까? 패권이 세계적으로 막 추락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지금 전쟁이 지기 일보 직전이죠. 중동에서도 이스라엘 지금 거의 고립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의 도전도 엄청나고 미국의 지위를 계속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시키기 위해서는 한일 군사동맹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절박해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엄청 밀어붙이죠. 빨리 일본하고 해. 그래서 그걸 해낼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자, 근데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반일 의식이 엄청 강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뚫고 매국노 소리 들어가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집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집단은 미친놈들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짓 하겠어요, 한국 사회에서? 최소한 한국 사람들은 친일파니 매국노냐는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네, 듣기 싫어해요. 근데 그걸 기꺼이 들어가면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할 만한 미친놈들은 찾기 힘들어요. 뉴라이트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뉴라이트를 지원합니다. 열심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뉴라이트를 내세워서 뭘 하려고 한 거냐.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일단 약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교과서 같은 거를 왜곡한다든가, 뉴라이트 교과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매국 집단을 대대적으로 양성하죠. 세력을 키운 겁니다. 뉴라이트가. 그래서 뉴라이트가 미국이 절박해지고 패권이 추락하면 추락할수록 사실은 한국에서 더 커졌어요. 절박해서 그냥 키운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근데 이 중에서 이 앞에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약화시켜야 된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어떤 처방을 내렸을까? 그건 미국 심리학자들이 주장을 보면 알겠죠. 자, 미국 심리학자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깊은 얘기 못 하겠는데,
유명한 미국 심리학자 있습니다. 선스타인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이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이에요. 제 책은 내면 거의 안 팔리거든요. 이 사람, 이런 사람 나오면 잘 팔려요. 이게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아마존 1위 이래가지고 막 팔린 베스트셀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었을 건데, 이 사람이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 읽어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사람 북한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똑같은 내용입니다. 맥락은 똑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가르쳐서 그렇단 말이에요. 정보를 정부에서 그렇게 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역정보를 좀 내다고 보는 거죠. 이게 미국 사람들의 인지주의적 입장입니다. 이게 미국 전통심리학, 주류심리학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충실한 우리 한국의 지식인들 딱 보니까 이런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육을 바꾸고 언론 플레이 바꾸고 유나이티드 네이션에서 떠들어주면 정보를 딴 걸 주면 역정보를 주면 한국인들의 머리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겠죠. 그래서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근거가 있어요. 이론적 근거가. 근데 저것에 기반